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밤 12시의 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두 번째 책이고요. 제가 밤 12시의 책 첫 영상을 올린 게 언제였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작년 11월에 올렸더라고요. 지금이 3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죠. 어떻게 4개월 동안 다들 잘, 무사히 견디면서 잘 사셨나요? 4개월 동안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자주 오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런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좀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일찍 왔나요? 늦게 왔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반가운 소식인지 안 반가운 소식인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읽었던 책을 이번에 또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책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글쎄요, 추천 도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잘 안 읽히실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용어의 문제도 있고요. 문장 구조나 번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읽히지 않으실 수 있어서 추천 도서라고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시기를 이번에는 어떤 책으로 이제 건너오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찍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배경이 또 저번이랑은 다르게 좀 밝죠. 그 분위기를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너무 더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한번 세팅을 바꿔봤는데,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찾아왔던 문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어떤 의심? 나의 판단 능력을 내가 믿어도 괜찮은 건가? 그런 어떤 의심에서부터 출발한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물론 이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자격을 자꾸 따져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무리를 하고 있나? 내가 혹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본인을 굉장히 어떤 보잘것없게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느낀 어떤 자기 혐오, 자기 증오랄 것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의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어떤 이 괴로움 때문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실 솔직히 좀 고백하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되게 바보같이 보이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 늪으로 가게 되는 그 자기만의 그게 있지 않겠어요? 네, 저도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넋두리가 길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의 자기 혐오의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좀 넋두리가 길었는데, 제가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자기 혐오의 종류를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의 이번 케이스는 이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이거에 맞는 책을 저는 나름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구분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추가 영상으로 달아놓은 제 아이카드 넣어둘게요.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기를 건너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읽었던 책은 짠! 아픈 영혼을 위한 철학입니다. 네, 철학책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너무 유혹적이었다. 제목이 아픈 영혼을 위한 철학이잖아요. 너무 유혹적이지 않아요? 이게 죽겠다. 진짜 나는 난 쓰레기야. 이러고 있다가 제 책상에도 책 많이 쌓여있잖아요. 책 여기랑 막 책장이랑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사놨던 책이거든요. 저걸 읽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막 이러고 있다가. 이 책은 2021년에 미국 출판협회의 프로즈상 철학 부문의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존 캐그는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고요. 심연 호텔의 철학자들이라는 책도 썼어요. 2018년 NPR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니체에 대한 책일 건데 저 그 책도 있거든요. 아직 읽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철학 사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도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의 생애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면 그 프래그마티즘, 그러니까 실용주의, 실천주의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윌리엄 제임스 본인이 삶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철학을 단순히 뭔가 어떤 무균의 상태, 무결한 가상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깔끔한 어떤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프래그마티즘이 이 저자인 존 캐그에게 어떠한 이 사상적 도움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책인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만은 부정할 수 없이 너무 좋았다.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막 미치겠을 때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사실 서문 읽고는 눈물이 좀 났다. 읽다가 휴지를 이렇게 뽑아서 서문은 좀 눈물 났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존 캐그가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 전체가 일관되게 추구한 목표는 삶을 구원하는 것,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철학은 결코 초연한 지적 훈련이나 말장난이 아니었다. 물론 삶은 궁극적으로 말기 환자의 처지와 같다. 아무도 산채로 삶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제임스를 비롯한 몇몇 저자는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 일러줌으로써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이 내 삶을 구원했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임스의 철학은 나에게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물론 누구에게나 유효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심지어 내일 나에게 유효할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늘 유효할 것이라는 뜻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실제로 유효했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영원히 고마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제임스는 우리 시대를 위해 글을 썼다. 전통과 미신을 멀리하면서도 실존적 의미를 절실히 갈망하는 시대. 풍요로움이 핵심 특징이지만 또한 우울과 극심한 불안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시대. 아이콘들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 이런 문화를 향해 제임스는 차분하면서도 집요하게 촉구한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사실의 창조를 도울 것이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윌리엄 제임스가 존 캐그에게 그러했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를 괴롭혔던 것은 결국은 결정론에 반대하기 위한 몸부림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 윌리엄 제임스가 그 사상의 초반 시기에는 습관의 어떤 중요성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굴려 나가는 바퀴가 되잖아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고착화된 습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처음엔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 이것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그런 것이 윌리엄 제임스를 계속해서 움직여서 변화를 시켰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론화시킬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습관을 초월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이 프래그마티즘이잖아요. 실용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래그마티즘을 우리가 생각하면 습관? 결정론이랑은 좀 안 맞는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뭐 운명 이런 게 다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과 어떤 시도를 해서 그 결과가 가치 있게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 이론이 타당하다라는 어떤 관점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세계가 우호적이고 다정한 장소인 양 행동하면 때때로 세상을 더 우호적이고 다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삶의 가소성,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윌리엄 제임스가 주창한 개념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이제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를 한 게 윌리엄 제임스예요.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뭐 여기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러프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의식은 계속해서 흐르고 변화하고 바뀐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의식은 계속해서 다른 감각들 사이를 흘러가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변화라는 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소성,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습관을 초월하는 변화의 어떤 자기 주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면이 있어서 내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내면이나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몸의 반응? 거기서 우리가 감정 상태라는 걸 읽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뇌과학 책인데 상당히 파격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떤 판단을 내리는 딱 그 나라는 어떤 그 존재, 신급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면 뇌가 그 몸의 반응을 보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사후적인 반응이고 해석이고 고정된 자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깊이 있는 어떤 내면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책인데, 사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감정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변화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로서 시간을 이제 거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리기로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기로 마음 먹어서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의식을 차리는 순간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의식을 차리는 순간에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순간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뭔가 현재를 알아차리는 깨달음 같은 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임스에 따르면 의식 차리기가 시작될 때 당사자는 문득 막연하고 끝없고 무한한 느낌을, 무릇 존재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떤 도교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잠시 멈추고, 이 급박한 일들을 잠깐 멈추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도 보이고, 그 자리자리에 있는 모든 존재들, 지금 비추는 햇빛이나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쨍하게 나한테 탁, 아, 세상에 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확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어떤 자세를 갖는 동시에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 나는 언제든지 변화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하리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이 책을. 되게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이 책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져가야 한다면,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메시지 하나가 뭐냐고 한다면 그거예요. 제임스는 언제나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마음이 괴롭기도 한 것 같아요. 언제나 나에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막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여기 이 영역에서 실패한다고 다른 영역의 나까지 모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자꾸 이렇게 터널 비전으로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이제 이 책에도 터널 비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자꾸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나 인생의 지평 같은 것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특히 바쁠 때 더 그렇게 되죠.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거에만 자꾸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자꾸 그걸 잊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냉소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다른 선택지가 어디 있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선택지라는 건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선택지라는 건 꼭 삶을 무슨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라는 건 진짜 아주 사소한 거, 그냥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또 다른 선택지죠. 혹은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약간 바꿔보는 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다른 선택지인 거죠. 제가 평소에 하던 밤 12시의 책 세팅에서 안 하고 이 오후 4시의, 정확히 4시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오후 4시의 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선택지잖아요. 나는 어제와 그제와 10년 전과 20년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변화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얻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물론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윌리엄 제임스의 아내가 육아를 이제 다 맡아서 하는 동안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본인이 그 대학교 교수로도 일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도 쓰고 심리학 교과서도 쓰고 하거든요. 이제 앨리스가 열심히 혼자서 이제 애를 기르고 막 현실에 그걸 하는 동안 이제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들,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제임스, 현실을 살아. 제임스, 가서 애들 좀 봐. 라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김겨울 정신 차려.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그럴 시간에 지금 일 좀 해.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보챘던 거죠, 그동안.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근데 일은 못 하겠고, 근데 죄책감은 계속 들고, 근데 계속 무기력하고, 또 죄책감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후루룩 읽히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번역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읽긴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쉽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보기에는 좀 얇아 보이는 책이고 실제로도 페이지 수가 많지 않지만 보기보다 읽는데 오래 걸리실 것이다. 만약에 읽으신다면. 이 책의 서문의 뒷부분이자 이 책의 그 최종 마지막 챕터에도 다시 한번 나오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삶은 살 가치가 있을까? 자살을 고민한 후 25년이 흐른 1895년에도 제임스는 여전히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제임스에 따르면 로즈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충실한 동시에 그의 삶을 구할 수도 있었을 단 하나의 대답은 어쩌면이다. 어쩌면 삶은 살 가치가 있다. 사는 사람에게 달렸다. 어쩌면 일부 삶은 정말 터무니없거나 견딜 수 없어서 일찍 끝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어쩌면 스티븐 로즈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고 제임스는 주장한다. 어쩌면 삶의 의미를 성취할 시간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시간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이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쩌면 삶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다른 변화들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경이감들을 의식을 차릴 때마다 변화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경이감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어쩌면을 따라가면서 어쩌면을 찾아서 계속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쩌면 진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밤 12시의 책 두 번째 책 아픈 영혼을 위한 철학을 읽고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책에서 얻은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밤 12시의 책 할 때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해가 움직인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죠? 아까 이렇게 햇빛이 이쯤 왔었는데 지금 눈이 너무 부시네요, 지금. 얼굴 다 날아가겠는데, 이거? 눈부셔. 자, 그러면 오늘 밤 12시의 책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책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잘 살아서 다음 밤 12시의 책 시리즈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아우.